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김혜경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SDG의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DG에서 빈곤 종식 및 경제 발전과 연관된 각 목표의 중요성과 세부 목표를 알고 목표 간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내 SDG 경제발전 관련 중점 목표의 세부 내용을 알고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제발전 SDG의 이행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시민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DG와 빈곤 종식 그리고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둘째, SDG 1번 빈곤 종식. 셋째, SDG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4번 SDG 9번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5장 SDG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6장 각 주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SDG와 빈곤 종식 그리고 경제 발전의 관계인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이 왜 함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은 당연히 함께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을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텐데요. 빈곤을 정의 내리는 방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역량을 고려해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국내 빈곤선을 정할 때는 개도국의 주로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선을 정하게 되는데요. 식량 및 에너지에 기반해서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필수적인 의식주에 기반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국내 빈곤선에 기반해 갖고 국제 빈곤선을 정하는데, 이런 국제 빈곤선은 월드뱅크가 정합니다. 세계은행이 정하는데, 저소득국들의 국내 빈곤선을 실질 구매력 환율을 활용하여 변환해서 세계은행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루 1달러 90, 이 국제 빈곤선은 사실 2015년에 정해진 것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1990년에는 1달러, 그 다음에 2007년에는 하루 1.25달러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경제적, 인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보호적 역량이 부족할 때 우리가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득과 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때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다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 역량입니다. 건강, 교육, 영양 상태, 깨끗한 물과 주거지 등을 누릴 기회가 결여되어서 보다 나은 삶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건강, 교육,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지만 경제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연결이 되고요. 다음은 정치적 역량입니다. 인권이라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 부족한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역량이 부족할 때는
본인들의 이제 권리를 이렇게 향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회 문화적 역량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볼 때 뭐 힌두교에서 불가축 천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어떤 그 수준 이상의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역량이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적 역량인데 실업 등 경제적 충격, 사회 불안,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외부 충격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역량 및 사회적 시스템이 결여되어서 이제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빈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제 그 역량의 부족은 사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 경제적 역량이 부족해지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다 보면은 또 보호적 역량도 부족해지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꼭 관심을 두어야 될 이슈가 있는데 범 이슈 또는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도 하는데요. 젠더와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빈곤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성들의 어떤 파워를 또 활용을 하면은 이런 빈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또 개발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늘 이런 젠더 이슈를 꼭 같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이게 환경 문제도 빈곤에서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빈곤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빈곤을 어떻게 퇴치할까, 또 개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할 때는 이런 젠더와 환경과 같은 크로스 커팅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이 no poverty, 그 빈곤 퇴치입니다. 1번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놨을 텐데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7번부터 16번까지가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경제 발전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는 SDG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로스페러티, 즉 번영, 경제 발전과 관련된 목표들을 이렇게 5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반드시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외에도 뭐 사회 개발이라든가 환경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그 다른 데 구분되어 있는 목표들도 또 경제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제 발전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5개 목표는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번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10번 불평등 감소,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강의에서는 8번, 9번, 11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는 아마 환경 쪽에서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번 불평등 감소는 사회개발 쪽에서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되며 또 8번, 9번, 11번이 불평등 감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UN 그 SDG 보고서에서 그 우리 세계를 어떻게 나누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5대양 6대지라고 하는데 UN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보시면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하나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인도라든가 이제 그 CIS 국가들이 들어갔고요. 그거보다 이제 그 서쪽으로
우리가 중동이라고 알고 있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하나의 이제 블락으로 구분이 됐고, 그 밑에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분홍색인데요.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세아니아인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따로 분리를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도서국가들을 오세아니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북아메리카, 북미와 유럽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중미와 남미를 중남미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로 구분을 하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구분은 세계은행의 소득별 구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즉 GNI가 $1,025 이하면 저소득국, $3,995 이하면 저중소득국, $12,375 이하면 고중소득국, 그 이상이면 고소득국으로 분리가 되죠. 우리나라는 고소득국이면서 이 유엔의 구분에 의하면은 동남아시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SDG 1번 빈곤 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포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그 빈곤 종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빈곤이 1990년대 36%에서 2015년에 10%까지 낮아지고 2030년에 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절대 빈곤 인구가 7억 3,6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4억 1,300만은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고요. 세계 인구 중 55%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계 90%의 그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 저소득국이나 중소득국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절대 빈곤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0억 명이 절대 빈곤에서 탈피를 했는데요.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주로 힘입어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동아시아가 이제 56%에서 1%로 줄어들었으니까 절대 빈곤이 정말 획기적으로 감소한 거고요. 하지만 무력 갈등과 정치 혼란으로 저소득국, 특히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의 절대 빈곤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 19 때문에 아마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절대 빈곤 인구를 볼 때 79%가 농촌에 거주한다는 것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농촌의 절대 빈곤층 비율이 도시에 비해서 이제 3배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절대 빈곤 인구의 46%가 15세 미만의 아동이고요. 또 고용 근로자와 그 가족 중 8%가 절대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빈곤 상태를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고용 근로자의 38%가 절대 빈곤이고, 최빈국가 내륙개도국 고용 근로자의 4분의 1 이상이 절대 빈곤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청년 근로자의 경우 성인보다 절대 빈곤 이율이 약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시보다는 농촌, 또 아동, 청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적으로는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절대 빈곤을 퇴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회 보장 시스템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 보장을, 보장 시스템을 하나라도 이제 혜택을 받는 인구는 세계의 한 4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5%는 전혀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표에서 보시면 한 가지 이상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그 인구가 유럽과 북미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80%가 넘어가죠. 반면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3%,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16%,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만 좀 따로 떼어서 본다면은 아동의 35%만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출산 여성의 41%만 출산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중증 장애인의 28%만 장애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은퇴 연령 이상 고령자의 68%만 연금 혜택을 받고 실업자 중에서는 22%만 이제 실업수당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빈곤 퇴치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취약성인데요. 1998년부터 20년 동안 재난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약 3조입니다. 이 중 77%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입니다. 재난의 90% 이상은 홍수, 폭풍우, 가뭄, 혹서 등 기후 관련 재난인데요. 기후 관련 재난으로 인해서 1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런 기후 관련 재난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쓰나미, 또 미얀마의 나르기스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쓰나미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동아프리카의 가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쪽의 홍수라든가 또 중미 쪽의 가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자연 재난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재난의 90% 이상은 저소득국이나 중소득국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극심한 재난 10건 중에 8건은 저소득국, 중소득국에서 발생하는데, 이제 재난 사망 인구는 인구 100만 명당 저소득국에서 130명인데 비해서 고소득국의 경우 18명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입었나입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작은 섬나라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 실제로 경제적 손실 총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GDP 대비의 비율은 17%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손실의 절대 액수는 큰데 사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손실의 금액으로 보면은 저소득 국가의 이제 경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제 GDP 비율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사망자 비율이라든가 사망자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G라는 거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 최상에 있는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DG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달성되어야 되는 프리컨디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타겟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부 목표를 정하고 이 타겟이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됐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 즉 지표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이제 측정함으로 해서 타겟, 세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또 타겟을 어느 정도 달성함으로써 SDG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1부터 1.2까지는 2.2, 1.3까지는 절대 빈곤 인구와 그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을 보시면 그 하루에 1달러 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이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1.9달러가 됐기 때문에 1.9달러겠죠. 1.2는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여남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 빈곤선 아래 사는 인구 비율을 이제 그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은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 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또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입니다. 이렇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여기에 넣은 것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1.4를 보시면은 여성과 남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제 돈을 벌더라도 뭐 토지를 살 수 없다든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시면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속한 인구 비율 그리고 법적 증빙 서류와 함께 확고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전체 성인 및 자신의 토지권을 확고하게 인지하는 성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토지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또 토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 인구 비율을 여기에 지표로 넣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건력, 재난 보건력을 구축하고 또 그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고 그 다음에 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역량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보호적 역량을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국가 지역 차원에서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도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1.A, 1.B를 보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A, B가 뒤에 붙은 것은 이렇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1.A를 보시면은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SDG 17번의 어떤 개발협력 그래서 파트너십의 이제 포함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B를 보시면은 빈곤 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 프로포 그리고 성인지적 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표를 보시면 불균형한 혜택을 받는 여성, 빈곤 및 취약층을 위한 정부의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의 비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 최빈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발전 목표, 즉 SDG 8번, 또 SDG 9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갖고도 이제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SDG 8번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보장을 확대해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 부분은 SDG 10번과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빈곤층이 기후변화의 대응력과 보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SDG 9번 또 SDG 11번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재원 및 정책적 지원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DG 8번, 9번, 10번, 11번 즉 경제 발전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 SDG 1번 절대 빈곤 퇴치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실 수가 있죠. 특별히 빈곤층 친화적 또 성인지적 개발 전략이 여기서 강조가 되었고, 또 그 최빈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또 개발협력 지원을 할 때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 3장에서는 SDG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SDG 8번은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최빈국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8%로 나오는데요. SDG에서 설정한 최빈국 연간 성장률 목표는 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노동 생산성이 2017년에 그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연 2.7%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세계 실업률이 지금 5%인데 청년층 5명 중 1명은 고용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 훈련이나 또 교육 상태도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그 임금 차이가 약 12% 정도 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이제 그 유엔이 발간한 SDG 보고서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은 발전을 추동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견인차가 되죠. 그런데 이 제조업의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2016년에 1.3%에서 2017년에 1.9%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인구당 GDP를 이제 그 비율인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 증가 추세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2018년 노동 생산성이 2.1% 정도 증가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쪽은 이제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4% 이상 증가를 했고, 중남미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뭐 0.5%, 0.3%에서 거의 그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최빈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전 세계 1인당 그 GDP와 노동 생산성은 계속 증가 추세지만 아직까지 이제 7억 3천만 명 이상이 여전히 절대 빈곤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최빈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2005년, 6년, 7년, 8년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5년 동안에 GDP 성장률이 7.1%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 금융위기가 있은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는 4.8%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5.7%라는 이제 2020년 예측치가 있었는데, 코비드19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어려울 전망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업률인데요. 세계 실업률은 그동안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인데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가 가장 실업률이 높고 다음으로 중남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3.2%로 상당히 낮죠. 거의 뭐 3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성인보다 청년 실업률이 약 3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가장 이제 많이 배우고 또 일해야 할 나이에 그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젠더 격차를 보시면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서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이슬람권 국가에서의 젠더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약 7%까지 이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격차에 대해서도 또 지역별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양질의 일자리인데요. 2018년에 이제 일자리를 가진 고용 근로자와 그 가족 중에 8%가 여전히 절대 빈곤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보고, 그리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은 이제 절대 빈곤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그런 점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제 혜택을 보는 것, 또 소득에서 이제 남녀의 격차가 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54개국 개도국 사례 연구에 따르면은 40여 개국에서 비농업 분야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고용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비농업 분야 일자리에서 비공식 고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성의 시간당 중위소득이 여성보다 12% 많고, 특히 이제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갈 때는 이 격차가 20% 이상 난다는 것을 이제 사례 연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젠더 격차를 줄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주요 이제 정책 대상이 됩니다. 청년의 20%는 취업 상태도 아니고 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잘 습득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런 인구가 20%인데 이제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의 경우 27.2%, 북아프리카나 서아시아의 경우 26.6%. 그런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시면은 30%대 13%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46%대 10%로 이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여성 청년층이 취업, 교육, 훈련 상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8.1부터 8.2까지는 GDP 성장률과 그 다음에 경제 생산성을 향상한다입니다. 그래서 지표도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과 고용인구당 실질 GDP 성장률, 즉 경제 생산성 향상이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를 보시면은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하느냐인데, 지표는 그 중에서도 비농업 분야 고용 중에서 비공식 고용의 비율을 여기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표 네 번째를 보시면은
전 세계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경제 성장이 환경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시면 물질적 발자국과 또 국내 물질 소비를 이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은 우리가 굉장히 추구를 하되 이것으로 인한 어떤 환경 파괴라든가 환경 훼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를 보시면은 장애인과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그다음에 6번째로 보시면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욱 정책적인 면에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격차를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15살부터 24살까지의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부터 보시면 7번, 8번은 역시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없앤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동 노동이라고 하면 5살부터 17살까지 아동이고요. 그래서 아동 노동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 8번째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의 에 근거한 노동권이라든가 또 국내 법률에 근거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특별히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이 부분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역의 이제 고유한 그런 특산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고유 문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10번째는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를 가나 은행이 있고 지점이 있고 ATM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은 또 개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소기업들이 자기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해도 그런 금융 서비스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세부 목표에 넣었습니다. 정책적인 이제 부분으로 가시면 8.A를 보시면은 최빈국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죠. 이런 것을 이제 촉진한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지원을 했느냐, 그 지원을 약속하고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B를 보시면은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ILO 세계 고용 협약을 이행한다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4장에서는 SDG 9번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G 9번은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가 되겠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왼쪽에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최빈국에서 114달러인데 비해서 유럽, 북미는 4,938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세계 총 GDP의 45%인데 비해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15%에 불과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R&D 투자인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구 중에 90%는 3G 이상 고급 이동 통신 환경에 거주합니다. 이제 원한다면 3G 이상 고급 이동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모두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SDG 9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그 사회 발전, 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은 사실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 또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이 없이는 달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제조업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의 견인차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하나 생기면 다른 일자리가 2.2개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그 소기업은 개도국 산업 발전의 중추인데, 이 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전 세계 산업의 이제 90%를 차지하고 고용의 50 내지 60%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기업은 자본도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지역 자본을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도국의 이제 산업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국의 농산물 가공 비율을 보면 약 98%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저소득국에서는 30%인데요. 만약에 이런 농산물 가공 비율을 늘릴 수 있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식음료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또 이제 고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뭐 예를 들면 의료직물 분야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발전시키면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경제 발전에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도국들이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생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시아에서의 급속한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서 세계 총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 MVP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이 2008년 15.9%에서 2018년 16.5%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최빈국의 근데 MVP 증가는 2015년부터 3년간 연평균 2.5%입니다. 2030년까지 뭐 2배로 이제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 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제 전망됩니다. 또 대륙별 우리가 극심한 산업 생산성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앞에 인포그래픽에서 보셨고요. 소기업의 예를 보면은 최근 나타나는 무역과 관세 장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기업에 대한 이 투자도 위축되는데요. 소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도 상당히 부족해지겠죠. 이제 소기업들은 사업 자금 대출의 어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거나 또 신용 한도로 인해서 대출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소기업의 31.5%만 대출 혜택을 받는데, 남미에서는 절반 이상이 받는 데 비해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대륙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은 이제 산업화 또 산업화를 위한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이제 예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기후 변화 대응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을 성장시키게 되면은
이제 경제 성장은 물론 이제 생활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R&D 증액을 지원하는 이제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그 R&D 실태가 어떤지 이제 보시면은 R&D 투자는 이제 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GDP에서 2000년에 1.52%가 R&D 투자로 이어졌지만 2016년에 1.6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액수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2000년에 7,390억 달러에서 2016년에 2조 달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대륙 간 R&D 격차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유럽과 북미는 2.21%인데 비해서 서아시아는 0.8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0.42%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 혁신에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그 최빈국이나 개도국에서 R&D 그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기반 시설인데요. 기술 혁신과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는 산업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의 향상은 생산성과 소득 향상, 그다음에 보건과 교육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즉 이제 그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데도 이 기술 혁신이 또 필수적이라는 거죠. 주요 기반 시설을 보시면은 뭐 물, 위생 시설, 관계 시설, 전기, 에너지, 도로 교통, ICT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위생 시설이 어떤지 좀 살펴보면 23억 명이 기본적 위생 시설이 결핍되어 있고요. 또 개도국의 26억 명은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40억 명은 인터넷 연결을 못하고 그중 90%는 개도국 국민입니다. 세계 인구의 그 16%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환경이 되더라도 또 경제적인 그 상황이 나빠서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되는데 이제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 약 40%의 기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목표를 보시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보건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입니다. 여기 지표를 보시면은 사계절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을 이제 측정하게 되고 또 교통수단별 이용객 및 수송 규모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를 보시면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2배 증가한다. 그래서 1인당 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과 전체 고용 중 제조업 고용 비율을 여기 측정 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이제 개도국에서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입니다. 지표는 이제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즉 소규모 산업의 비중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했느냐, 이제 활성화됐느냐는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네 번째 세부 목표를 보시면은 높은 자원 사용 비율과 청정 기술 및 환경 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여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한다. 네, 이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개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사용해서 한다. 해갖고 이제 사회 기반 시설과 환경 영향적인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부가가치 단위별 CO2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걸로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 세부 목표는 인구 100만 명당
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 민간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입니다. GDP 대비 R&D 지출, 또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를 이제 지표로 삼았는데요. 이렇게 기술 혁신은 사실 개발 협력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측정이 됩니다.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생활 수준의 향상, 또 기후 변화의 대응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분 목표 9.ABC를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 개도국 및 군소 도서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보건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촉진한다입니다.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서 들어가는 ODA와 OOF, 즉 공적 개발 원조와 또 기타 공적 자금을 이제 합한 국제 지원금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9.B를 보시면은 개도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입니다. 9.C를 보시면 최빈국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 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포괄하는 인구의 비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공동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써서 뭐 공동체 혹은 지역 사회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SDG 11은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 보장입니다. 인포그래픽에서 왼쪽을 보시면 도시 거주자 4명 중 1명은 슬럼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시 거주자 중에서 20억 명은 이제 폐기물 서비스,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150개 국가는 이제 도시 계획을 만들었고 또 그 중에 절반은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거죠. 그다음에 도시 거주자의 절반 약 53%만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거주자 중에 90%, 10명 중에 9명은 이제 공기가 오염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SDG 11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화인데요. 도시 인구는 2007년에 50%를 넘었고 2030년에 6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9년에 50%가 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은 이미 하여튼 도시 인구가 50%를 넘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도시가 이제 세계 GDP의 60%를 생산하고 탄소 배출의 70%, 자원 사용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속한 도시화를 하게 되면은 무계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슬럼이 확대되고 또 사회 기반 시설의 과부하가 생기거나 이제 부족해지고 또 대기 오염이 이제 심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을 이제 미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150개 국가만 수립을 하고 그 중에 절반만 이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도시화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연두색인데요. 계속 증가를 해서 이제 2030년에 약 60%가 이제 도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시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급속한 도시화가 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시설이 부족해지고, 보건이라든가 이제 안전 문제, 또 생계 뭐 이런 것에 또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슬럼이나 비공식 주거지에 사는 인구는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이제 80%는 뭐 동남아시아,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중앙 남아시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에는 뭐 2억 이상, 3억 4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그 슬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폐기물 이제 쓰레기 처리를 보시면은 도시화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자연히 이제 또 그 폐기물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폐기물을 수거해가고 또 제대로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억 명, 세계 그 도시 인구 중에 20억 명은 폐기물 수거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 살고 있고, 30억 명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0년에 폐기물 수거가 82%까지 올라갔지만 적절한 처리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소득국가, 중소득국에서는 쓰레기장이 이제 이렇게 개방되어 있거나 공기, 물, 토양이 오염되고 또 메탄가스 같은 이제 그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폐기물을 잘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을 보시겠는데요. 대중교통은 도시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고,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촉매며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중교통 접근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500m 이내에서 버스나 소형 대중교통, 예를 들면 뭐 릭샤라든가 뚝뚝이라든가 뭐 오토바이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편리하게 탈 수 있느냐, 혹은 1km 이내에 철도나 이제 그 페리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약 53%가 이런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 2001년부터 2014년에 이렇게 쭉 대중교통 접근성을 측정해 봤더니 약 20%가 향상됐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18%에 불과합니다.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령 인구라든가 장애인, 또 아동,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 오염입니다.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고 산업화, 또 전력 발전, 폐기물 소각과 주거용 연소, 또 가정의 공기오염, 이런 대기 오염이 인류의 건강과 기후 변화 대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그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시민 90%는 이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절반은 공기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더 높은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기 오염 관련 사망의 90% 이상이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중소득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에서는 도로와 개방된 공공장소의 연결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민의 생활과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이런 공공 장소, 퍼블릭 플레이스가
형편없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거나 이 사유화가 되면은 이제 도시는 점점 피폐해지게 마련이겠죠. 이제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주택과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입니다. 슬럼이나 비공식 주거지에 대해서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 인구를 측정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 가격에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의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을 총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 인구별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는 인구 증가율 대비 토지 소비율이 얼마큼 되냐 하는 비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목표는 세계의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입니다. 이런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세계 자연문화유산은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문화유산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관광 산업도 이제 그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에 이제 기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히 그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보전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그 사망 피해자 수를 줄인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은 SDG 1번의 지표와 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11.5.1 이 지표 재난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 피해를 입은 자 수, 사람의 수 이것이 이제 여기 그 SDG 1번에 있는 지표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한 경제적 재난 손실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 목표는 이제 공기의 질입니다.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입니다. 그래서 고용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되겠고요. 일곱 번째 세부 목표는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 개방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인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표 11.7.2를 보시면은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성적 위협의 희생자 비율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얼마나 이제 쾌적하냐도 여기 들어가지만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문제도 이 지표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A,B,C를 보시겠는데요. 11.A는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 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화가 되면서 어떻게 도시와 도시 근교 이렇게 또 외곽 지역 간의 이렇게 연계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11.B를 보시면은 이제 이 재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정책,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보건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린다. 그리고 그 재난에 의한 경감을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 2015, 2030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 재난 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샌다이 프레임워크를 워크에 따라서 이제 그 재난 위기 감소 전략을 도입하고 이행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C를 보시면은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데, 그 건축을 지원하는데 현지 자재를 이용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한다가 여기에 이제 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알아볼 수는 없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수립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 목표, 타겟과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지표는 이제 2017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유엔이 SDG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SDG 추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죠. 또 매년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 HLPF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최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속 가능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 또 지속 가능 목표에 대해서 얼만큼 추진되었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서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나누고 또 이 어떤 지침과 권고 사항이 필요한지 또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일부 국가들은 이제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해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내고 이거를 검토하는 것도 이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하고 있죠. SDG 9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2017년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라고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SDG 1, 2, 3, 5, 9, 14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DG 9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경제사회 에코속 특별회의 스페셜 미팅에서 또 Innovation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Promoting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특별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2017년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의장 주제로 고위급 SDG 액션 이벤트를 가졌는데 High Level SDG Action Event on Innovation and Connectivity 해서 이제 혁신과 연결성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SDG 8번, 9번, 11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유엔이라든가 또 다른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은 웅크타드에서 2010년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세계 투자 보고서인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해갖고 투자와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산업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월드뱅크에서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Future of Food Maximizing Finance for Development in Agricultural Value Chains인데요. 농업 가치 사슬 개발에 있어서 식량 확대를 위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량 확대 재정
재정의 미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제2차 기본계획입니다. 통합적인 ODA, 중간쯤 보시면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런 정책을 통해서 SDG 이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DG 이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상위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020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 추진 계획의 추진 방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SDG 이렇게 찾아보시면 추진 과제에 왼쪽 ODA 추진 성과 확산의 두 번째에 들어가 있죠.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인데 왼쪽에 있는 기본 계획보다는 조금 하위에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ODA 추진 성과 확산과 추진 기반 공고와 사업 관리 방식 개선을 통해서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ODA 기반 구축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ODA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런 추진 과제라든가 추진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개발추진계획에서 SDG 중에서 이제 경제발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의 SDG 이행 지원이라는 이제 부분에서 개도국의 SDG 이행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G 17개 분야 중 비교 우위 분야 4개 목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산업, 보건, 기아 종식 이렇게 그 4개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중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산업 부분이 이제 14% 우리 ODA의 14%가 가는 걸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산업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항만, 교량, 고속도로 건설, 기관차 교체 등 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예를 들자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버스 터미널 현대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시범 사업, 또 한국 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 EDCF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산업 분야를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협력 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강화를 이제 보시면은 SDG 달성을 목적으로 확대되는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대규모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EDCF를 활용한 PPP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개도국 개발 사업에 민간 부분 참여를 촉진한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 군도의 티나강 수력 발전 사업의 PPP 사업 차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PPP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해갖고 민간 협력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은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 갖고서는 전체 사업의 규모를 크게 하면서 또 민간이 보다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업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협력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협력 사례로 방글라데시의 개발 협력 전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 그 5년마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을 하고 그 중점 협력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별 협력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 국가협력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국가협력 전략은 방글라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7차 5개년 계획 추진 전략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점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 협력국의 이제 개발 우선 추진 전략이 있고 이것을 이제 서로 매치를 해갖고서는 이제 협력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5개년 계획 추진 전략의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방글라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추진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평균 GDP 성장률 7.4% 이상. 이것은 이제 SDG 8번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 개선. 이것은 SDG 9번 그 산업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SDG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SDG 8번, 9번, 11번 등 이제 경제 발전 그 SDG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방글라데시의 그 추진 전략을 이제 고려해 갖고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그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을 했는데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직업훈련에 이제 초점을 맞춘 교육, 통신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점 협력 분야가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 SDG 중에서 경제 발전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2020년에 한 방글라데시 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은 91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824억 원이 중점 분야에 지원이 되는데요. 주요 사업을 보시면은 교통에 가장 많이 그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물관리 및 보건위생, 그다음에 교육, 특별히 직업훈련에 이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에는 이제 철도 차량 구매 사업, 철도 신호 시스템 현대화 사업, 해상안전 운항 시스템 구축 사업, 이 모든 것이 이제 SDG 9번의 사회기반 시설 중에서도 이제 교통, 도로 교통 쪽에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물관리 및 보건위생의 그 사례로는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이제 그 동쪽으로 치타공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상수도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교육,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은 ICT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술교육 및 청년 취업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에 코이카에서 치타공의 직업훈련 사업, 직업훈련센터를 수립을 했는데, 건설을 했는데, 이제 그 작년에 방글라데시 직업훈련청하고 또 LG전자하고 코이카가 협력해갖고 PPP 사업으로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청년의 그 아까 얘기했던 청년의 취업, 교육, 그 훈련과 연계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에는 이제 디지털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SDG 트래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SDG에 이제 그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지만은 방글라데시가 특별히 달성해야 되는 목표 32개, 39개 플러스 1을 이제 정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경제 발전 목표인 SDG 8, 9, 11만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연간 GDP 성장률 10%, 굉장히 야심차게 잡았죠.
방글라데시의 경우에 이제 지난 한 10년간 거의 경제 성장률이 7%라서 뭐 잘하면 10%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다음에 실업률 3% 미만, NEE 10%, 예, 청년 중에서 이제 그 취업 상태,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그 비율을 10%로 낮추는 거. 그 다음에 24번은 사계절 도로 100% 건설. 또 25번은 산업 부가가치를 GDP의 35%로 제고하는 거. 26번은 제조업 고용을 전체 25%까지 확대하는 것. 27번은 ICT 분야 기업가를 10배로 확대하는 것. 30번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대중교통의 편리한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최소 20%의 대중교통 좌석을 이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배분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MPI라는 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과 SDG의 17개 그 목표를 연결시켜서 만든 그림입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는 160개국에 9,500개 정도의 이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강제적인 그 원칙들은 아니지만 10대 원칙을 정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 원칙을 좀 존중해서 그 기업 활동을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대 원칙은 인권, 노동권, 그 다음에 그 환경, 반부패와 연결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 10대 원칙이 어떻게 SDG와 연결이 되나를 보실 수 있고,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하고 또 SDG를 달성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SDG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제 이 기업들, 이제 비즈니스 섹터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그 UN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 그 기업 측에서 상당히 그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SDG가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도 될 수 있지만 기회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회를 이제 그 자신들의 비교 우위와 이렇게 매칭해서 어떻게 이제 기업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나 노력하려는 게 이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옥스팸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옥스팸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그 구호 개발 NGO인데, 현재 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GO죠. 근데 이 옥스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옥스팸을 소개하는데 그냥 그 SDG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얘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렇게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빈곤을 퇴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우리가 그 절대 빈곤을 반으로 줄였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남은 그 절대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 단체에 소개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에도 SDG 그 1번에 특별히 빈곤 종식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완전히 SDG로 이제 축을 옮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SDG 이제 방글라데시 보고서인데, 이것은 정부가 낸 보고서가 아니라 요 밑에 보시면은 Citizens Platform for SDG 해서 방글라데시의 SDG를 위한 시민 플랫폼에서 낸 겁니다. 이 시민 단체들은 이제 연합체인데, 물론 정부가 이제 SDG 보고서를 내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SDG를 정부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 국가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렇게 평가해서 냅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고서와
이렇게 시민의 보고서가 또 서로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SDG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발 NGO라든가 이제 구호 NGO 등 이제 NGO들의 연합체가 만든 국가적으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SDG 이행을 위한 프로그레스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SDG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NGO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얼마나 이런 SDG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걸 모니터링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어떤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고위급 정치 포럼에 참여했던 NGO들이 결과 공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략과 이행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이라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KCOC, 아다, 코피드가 이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NGO들도 S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MDG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할 때는 사실 NGO들의 참여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G를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이 아니라 미니멈 디벨롭먼트 고울이라고 해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SDG를 수립할 때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의 인풋을 받았기 때문에 NGO들도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이제 책임감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SDG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SDG의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지금쯤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경제 발전 이 목표들이 결국 SDG 1번 빈곤 종식의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발전 이쪽 경제 발전과 관련된 목표들을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앞에 사회 개발 목표들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환경 분야 목표들, 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이 목표들을 이제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의 이제 SDG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전략을 세운 다음에 각 국가별로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하는 협력 전략에서 SDG를 반영을 하고, 또 실제로 이행하는 사업에서 SDG와 연관돼서 어떻게 SDG를 달성하기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이런 SDG 달성에 기여를 하지만 기업의 차원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이제 SDG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또 이제 코비드19라든가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런 경제 발전의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조금 그것도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이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각 주체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개개 시민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뭐 누구나 다 생활을 하니까 그 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여러분 각 시민들이 우리 교육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 SDG의 빈곤 종식과 경제 발전 관련 목표를 이해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